그것은 기억보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문자가 생겨나기 훨씬 전, 도시가 세워지기 훨씬 전, 인간이 땅에 씨앗을 묻는 법을 배우기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세계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수만 년에 걸쳐 지구를 덮었던 거대한 얼음이 물러나고 있었고, 녹아내린 물들이 새로운 강이 되어 흘렀으며, 겨울에도 얼어붙었던 땅이 봄을 허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들은 그 변화를 느꼈을 것입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는 기억 속에서 할머니의 할머니가 알던 풍경보다 조금 더 푸른 풍경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되는 여름이, 조금 더 다양한 짐승들이 살아가는 초원이 펼쳐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멈췄습니다. 아니, 멈춘 것이 아니라 뒤집혔습니다.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지구의 등을 한번 밀어버린 것처럼 기후가 돌아섰습니다. 따뜻해지던 바람이 다시 차가워졌고, 녹아가던 빙하가 다시 전진했으며, 돌아왔던 새들이 다시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풀이 자라던 자리에 눈이 쌓였고, 꽃을 피우던 나무들이 다시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지나도, 10해가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1200년 동안 지구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기원전 약 1만 800년에서 9600년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기를 영거 드라이아스라 부릅니다. 툰드라에서 자라는 작은 식물 드라이아스의 이름을 딴 이 시기는 지구 역사에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수수께끼 같은 기후 사건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기후는 보통 이렇게 급히 뒤집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후는 천천히 움직입니다. 수천 년에 걸쳐, 때로는 수만 년에 걸쳐. 그런데 영거 드라이아스는 달랐습니다. 인간의 한 생애 안에서도 체감될 만큼 변화가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알던 따뜻한 여름을 어른이 되어서는 다시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공동체는 조상 대대로 이용하던 사냥터가 몇 세대 만에 눈 덮인 황무지로 변하는 것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기후는 보통 이렇게 급히 뒤집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집혔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아직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오늘 밤 이 여정의 핵심입니다. 수면 다큐멘터리의 부드러운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함께 그 수수께끼를 따라 걸을 것입니다. 얼음 속에 봉인된 고대의 공기를 담은 빙액 기록부터 시작하여 지층 속에 남겨진 검은 흔적, 한 문화의 침묵, 숲의 후퇴, 바다의 멈춤, 전 지구를 흔든 기후의 도미노, 하늘에서 왔을지도 모르는 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나 살아남은 인간의 이야기까지. 이 여정은 답을 단언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여전히 이 시기에 대해 많은 질문을 품고 있고, 우리는 그 질문들을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십시오. 바람 소리를 상상해 보세요. 아주 오래된 바람, 대륙을 가로지르고 바다 위를 지나 아직 이름도 없던 산맥을 넘어온 바람. 그 바람이 차갑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차갑습니다. 하늘에는 두꺼운 구름이 낮게 깔려 있고 태양은 희미하게만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 어디선가 새 한 마리가 울다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침묵이 옵니다. 얼음이 결정을 이루는 소리, 눈이 쌓이는 소리, 그 소리조차 들릴 것 같은 고요함 속에서 세계가 다시 겨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사라질 뻔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가능성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 시기의 기후 충격이 인류의 유전적 다양성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과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됩니다. 인류 병목이라 불리는 개념, 즉 어떤 시기에 인간의 개체수가
극적으로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밤 그 이야기도 천천히 조심스럽게 펼쳐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세계에서 살아남은 누군가의 후손이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 무엇이 지구의 스위치를 꺼버렸을까요? 그 질문을 품은 채로 우리는 먼저 얼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충실한 증인은 인간이 아니라 얼음이기 때문입니다. 수십만 년의 세월을 층층이 쌓아 올린 빙하 속에 과거가 잠들어 있습니다. 말 없이,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음은 기억합니다. 인간의 기억과는 달리 얼음의 기억은 왜곡되지 않습니다. 감정이 없고 편견도 없습니다. 그저 그때 내린 눈이 쌓이고 그 위에 또 눈이 내려 쌓이고 그렇게 해마다 층층이 압축되어 단단해진 것이 빙하입니다. 그린란드의 두꺼운 빙상 아래로, 남극의 끝없는 얼음 아래로 과학자들이 드릴을 내립니다. 수 킬로미터의 얼음 기둥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그 기둥 안에서 과거를 읽습니다. 빙해기라 불리는 이 얼음 기둥은 시간을 파낸 드릴의 결과물입니다. 연도별로 쌓인 눈의 책장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어떤 해는 눈이 많이 내렸고 어떤 해는 적게 내렸다는 기록이 층의 두께에 남아있고 그 해의 기온이 얼마나 높았는지 낮았는지는 눈 결정 안에 스며든 산소, 동위원소의 비율로 읽을 수 있습니다. 차가울 때 내린 눈과 따뜻할 때 내린 눈은 서로 다른 비율의 동위원소를 담습니다. 마치 음악에서 음높이처럼 그 비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 기온의 리듬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너무 기술적으로 들린다면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해마다 내린 눈이 그 해의 일기를 씁니다. 오늘의 온도, 오늘의 바람, 오늘 대기 중에 떠돌던 먼지와 소금과 화산재의 흔적, 그것이 층으로 남고 그 층이 쌓여 수십만 년의 일기장이 됩니다. 과학자들이 그 일기장을 꺼내 읽는 것입니다. 그 일기장 속에서 영거 드라이아스의 기록은 특별합니다. 온도를 나타내는 동위원소 비율이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변합니다. 천천히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뚝 하고 떨어집니다. 지질학적 시간 척도에서 보면 거의 순간적이라 할 만한 속도로 기후가 전환됩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이 전환이 수십 년, 어쩌면 불과 수년 안에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보면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세계가 바뀐 것입니다. 10년 안에 세계가 바뀌는 속도라는 표현을 잠시 붙들어 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기후변화라는 말 앞에서 느끼는 긴장감이 있다면 그것은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거 드라이아스가 시작될 때의 변화는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후는 보통 이렇게 급히 뒤집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얼음의 기록은 뒤집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린란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극의 빙핵도 비슷한 시기에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고산지대 얼음도 열대 안데스의 빙하도 그리고 빙하가 없는 곳에서는 호수 바닥의 퇴적층이 동굴의 석순이 나무의 나이테가 같은 방향의 신호를 보냅니다. 서로 다른 대륙, 서로 다른 지형, 서로 다른 기록 방식임에도 같은 시기에 같은 방향으로 무언가가 흔들렸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것이 지구 시스템 사건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한 지역의 이상 기후가 아니라 지구 전체가 함께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빙액 속에는 공기도 봉인되어 있습니다. 눈이 쌓이고 압축될 때 눈 결정 사이의 공기가 갇혀 작은 방울이 됩니다. 수만 년이 지난 후 과학자들이 그 얼음을 녹이면 고대의 공기가 방출됩니다.
그때 대기에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가 있었는지, 메탄은 얼마나 있었는지, 그 비율이 지금과 어떻게 달랐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거 드라이아스 시기에 갇힌 공기를 분석하면 온실기체의 농도가 급격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공기는 1만 2천 년 전 어느 날 어딘가의 하늘에 있던 공기입니다. 어떤 짐승이 그 공기를 마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공기로 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공기가 과학자의 실험실 안에서 다시 해방됩니다. 과거가 눈 속에 봉인되어 있다는 이 이미지를 잠시 느껴보십시오. 잊혀진 세계의 공기가 얼음 속에서 잠자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깨운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 물론 빙액도 완벽한 기록은 아닙니다. 얼음이 이동하면서 층이 뒤섞일 수 있고 해석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따릅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한계를 알면서 가능한 한 많은 지역의 기록을 비교하고 서로 다른 방식의 기록을 교차 검증합니다. 그 신중한 작업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영거 드라이아스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 모름 앞에서 과학은 겸손하게 질문을 이어갑니다. 얼음이 남긴 이 절벽 같은 기록 앞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이 정도의 급변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절벽을 만든 손은 바다였을까요? 하늘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름을 붙이지 못한 무언가였을까요? 그 답을 찾는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얼음이 말해주는 것 중에 한 가지, 아직 우리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빙액의 기록을 넘어 땅의 기록 속으로 내려가야 할 때입니다. 지층 속 아주 얇고 어두운 한 줄의 선,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층을 읽는 일은 어떤 면에서 빙액을 읽는 일과 닮아 있습니다. 세월이 쌓이면 층이 됩니다. 흙이 내려앉고 모래가 쌓이고 유기물이 분해되어 다음 층의 기초가 됩니다. 지층은 세월의 켜입니다. 그리고 어떤 켜와 켜 사이에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아주 얇고 아주 어두운 선, 마치 누군가가 연필로 그어놓은 것처럼 혹은 제가 가라앉아 굳은 것처럼. 그것을 연구자들은 검은 층 혹은 블랙 매트라 부릅니다. 침묵의 자해. 이 검은 층은 북미의 여러 지점에서 관찰됩니다. 서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장소들에서 비슷한 시기의 지층 안에 비슷하게 어두운 선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단 한 곳에서 나타난다면 우연이나 지역적 특수성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된다면 그것은 어떤 광범위한 사건의 흔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검은 층은 삶의 흔적을 덮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검은 층 아래에 인간의 활동 흔적이 있고 검은 층 위에는 그 흔적이 달라집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대형 동물의 뼈가 검은 층 아래에 있고 위에는 없습니다. 마치 경계선처럼 무언가가 그 선을 기준으로 이쪽과 저쪽을 나누어 놓은 것처럼 무언가가 탔습니다. 그 흐름의 신호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탄소 입자, 불에 탄 흔적, 그리고 광범위한 연소가 일어났을 때 생성될 수 있는 화학적 흔적들. 물론 불은 자연에서도 항상 일어납니다. 번개가 숲에 떨어지고 가뭄이 들면 건조한 초원이 타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기록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 규모와 분포 때문입니다. 단순한 지역적 산불로 설명하기에는 흔적이 너무 넓게, 너무 비슷한 시기에 나타납니다. 이것을 자극적으로 그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불의 광경을 뜨겁게 묘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하늘빛이 조금 흐려지는 계절을.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날들을.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절 내내 지속되는 것을.
연기가 거치지 않고 햇빛이 여느 때보다 약하게 내리쬐는 여름을, 그 여름이 여름 같지 않게 서늘한 것을,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알 수 없는 것을, 불이 단지 불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만약 충분히 광범위한 연소가 일어난다면 그 연기와 그 흐름이 대기 상층부에 퍼져 햇빛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햇빛이 약해지면 지표면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식물의 성장이 더뎌지고 먹이사슬이 흔들립니다. 이것이 냉각과의 연결입니다. 불이 연기를 만들고 연기가 햇빛을 가리고 그 가림이 냉각을 강화하는 되먹임의 고리. 물론 이것이 영거 드라이아스 전체를 설명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연쇄 자체는 이해할 수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지층 속에는 또 다른 흔적들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구슬 같은 것들, 현미경으로 보아야 할 만큼 작은 유리질의 입자들, 그리고 특정 금속 원소의 농도가 주변 층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흔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은 단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지층이 담고 있는 정보는 우리가 처음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훨씬 정밀하다는 것을, 그 얇고 어두운 선 안에 1만 2천 년 전 어느 계절의 흔적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그러나 검은 층은 원인이라기보다 흔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구분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남겨지는 흔적과 그 사건을 일으킨 원인은 다릅니다. 검은 층은 무언가가 일어났음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과학자들은 그 구분을 신중하게 지킵니다. 흔적을 확인하는 일과 그 흔적의 원인을 추론하는 일은 각각 다른 수준의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검은 층 위에서 어떤 삶의 방식은 끝나고 다른 방식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보입니다. 그 경계선 위아래로 인간의 흔적이 달라집니다. 어떤 문화의 서명이 사라지고 다른 방식의 서명이 나타납니다. 그 이야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 불은 하늘에서 온 불이었을까요? 아니면 땅이 스스로 낸 불이었을까요? 그 질문을 품은 채로 우리는 검은 층 위의 세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사라진 창끝을 발견합니다. 광활한 평원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평선까지 뻗어 있는 풀밭,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풀들이 파도처럼 출렁입니다. 그 평원 위에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짐승들이 살았습니다. 어깨 높이가 사람 키를 훌쩍 넘는 거대한 코끼리류가 느릿느릿 무리를 지어 이동했고, 뿔이 길고 육중한 들소가 지평선을 가릴 만큼 많았으며, 사자보다 크고 이빨이 긴 고양이과 동물이 그 뒤를 노렸습니다. 그 세계 속에서 인간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정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돌을 다듬어 만든 창끝은 오늘날의 공학자도 감탄할 만한 정밀함을 지녔습니다. 납작하고 가늘며 양쪽을 세심하게 떼어내어 예리하게 다듬은 그 창끝은 북미 여러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이 독특한 형태의 석기를 남긴 사람들을 오늘날 우리는 클로비스 문화라 부릅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새로운 대륙에 적응했는지는 그 자체로 별도의 긴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문화가 특정 시기 이후에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듯한 패턴이 지층 기록에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사라진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지층에서 클로비스 유물이 줄어든다는 것이 곧 그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 그들이 사냥하는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클로비스 창끝은 주로 대형 동물을 겨냥해 설계된 도구였습니다.
그 대형 동물들이 줄어들거나 사라진다면 그 창끝의 쓸모도 줄어들 것입니다. 새로운 상황은 새로운 도구를, 새로운 전략을 요구합니다. 대형 동물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것은 영거 드라이아스와 맞물린 또 하나의 큰 수수께끼입니다. 북미에서 플라이스토세 대형 동물군, 즉 매머드, 마스토돈, 거대 땅늘보, 검치호랑이, 아메리카 말, 낙타류 등 수십 종의 대형 동물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멸종의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쟁이 계속됩니다. 기후 변화가 원인이었을까요? 인간의 사냥이 원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했을까요? 여러 연구자들이 각기 다른 증거를 내세우며 다른 결론을 지지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시기에 무언가가 달라졌고 그 달라짐이 생태계 전체를 흔들었다는 것. 먹이사슬의 연쇄를 천천히 따라가 봅시다. 거대한 초식 동물이 줄어듭니다. 그것을 사냥하던 포식자도 줄어듭니다. 초식 동물이 먹던 풀과 나무의 분포가 달라집니다. 그 변화가 새로운 식물 경쟁을 만들고 땅의 침식 패턴을 바꾸며 강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변화된 생태계 안에서 인간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대형 동물을 잡아 큰 집단을 먹여 살리던 전략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더 작고 다양한 먹잇감을 더 다양한 방식으로 얻어야 합니다. 어른들의 지식이 무용해지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대대로 전해 내려온 지식이 있습니다. 어떤 계절에 짐승들이 어느 계곡으로 이동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바람이 불 때 강을 건너는지, 어떤 식물의 뿌리가 겨울에도 먹을 수 있는지, 그 지식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이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세계가 바뀌면 그 지식의 전제가 무너집니다. 짐승들이 오던 계곡에 짐승이 오지 않습니다. 건너오던 강이 얼거나 범람합니다. 먹던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기억이, 경험이, 지혜가 갑자기 지도의 역할을 잃어버립니다. 새로운 지도를 그려야 하는데 아직 무엇이 달라졌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근본적인 위기인지 우리는 쉽게 실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슈퍼마켓이 있고 기상예보가 있고 지도가 있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환경적 지식은 생사의 문제였습니다.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먹이가 있는지 모른다면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 지식 체계가 흔들린다는 것은 존재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어떠해 반응했을까요? 어떤 무리는 흩어졌을 것입니다. 더 작은 단위로 나뉘어 각자 살 길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소수가 적은 자원으로 더 넓은 영역에서 움직이는 것이 유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어떤 무리는 뭉쳤을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협력이 생존율을 높인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몸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먹이를 나누고 어린아이와 노인을 함께 보호하는 것. 그것이 종을 살리는 전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냥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대형 동물 대신 더 작고 빠른 동물들을 쫓는 방법을 익혀야 했습니다. 어로, 즉 물고기와 조개와 수생 생물을 이용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을 것입니다. 다양한 식물의 열매와 뿌리와 잎을 활용하는 찻집의 폭이 넓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메뉴가 바뀌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시간의 리듬으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지식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느린 적응이었을 것입니다. 검은 층 위에서 방식이 바뀝니다. 그 변화는 지층 속의 물질적 기록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유전제도, 인간의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에도, 어쩌면 인간이 땅과 관계 맺는 방식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읽어낼 수는 없지만 느낄 수는 있습니다. 무엇이 한 문화의 서명을 지우고 다른 삶의 방식으로 밀어 넣었을까요? 그 질문을 품은 채로 우리는 이제 발 아래를 보던 시선을 들어 주변을 바라봅니다. 사람의 방식이 바뀌는 동안 숲 자체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무들이 후퇴하고 풀들이 달라지고 지평선의 색이 달라집니다. 그 변화를 기억하는 또 다른 증인이 있습니다. 소리 없이 작고 가볍게 수천 년의 숲을 증언하는 것, 꽃가루입니다. 꽃가루는 소리 없는 숲의 기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이 알갱이는 식물이 번식할 때 만들어집니다. 바람에 날리고 물에 실려 이동하다 결국 어딘가에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호수 바닥에 가라앉으면 거기서 퇴적층의 일부가 됩니다. 유기물이 분해되는 환경에서도 꽃가루의 껍질은 놀라울 만큼 오래 보존됩니다. 수천 년, 때로는 수만 년이 지난 후에도 그 작은 알갱이의 형태에서 어떤 식물의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호수 바닥에 퇴적물을 채취합니다. 그 안에서 시대별 꽃가루의 종류와 비율을 분석하면 그 시대 그 지역에 어떤 숲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뜻한 시기에는 온대에 수목의 꽃가루가 많고 추운 시기에는 툰드라 식물이나 초원 식물의 꽃가루가 많습니다. 그 비율의 변화가 기후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영거 드라이아스 시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유럽에서는 온대 숲의 신호가 약해지고 차가운 환경에서 자라는 식물들의 신호가 강해집니다. 북쪽에서 자라던 식물들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혹은 따뜻한 곳에서 자라던 식물들이 줄어듭니다. 이것을 색이 바뀌는 지도로 상상해 봅시다. 초록색의 따뜻한 숲이 점점 회색으로 흰색으로 바뀌어가는 지도. 그 변화가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일어납니다. 숲의 후퇴가 의미하는 것은 단지 경관의 변화가 아닙니다. 연료가 줄어듭니다. 장작을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추운 밤을 버텨야 하는 사람들에게 불은 생존의 핵심입니다. 그 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나무가 줄어든다는 것은 겨울밤의 위협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서식지가 붕괴됩니다. 숲에서 사는 짐승들은 숲이 줄면 함께 줄어듭니다. 인간이 의존하던 사냥감의 분포가 달라집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잡을 수 있는지 그 지도가 다시 바뀝니다. 사냥과 횟집의 루트가 소실됩니다. 계절마다 이동하며 자원을 이용하던 경로가 있었습니다. 그 경로 위에 자원이 있어야 경로가 의미 있습니다. 자원이 달라지면 경로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 재편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식생은 바뀌는데 인간의 몸은 그대로입니다. 이 문장을 잠시 붙들어 봅시다. 자연은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리적 구조, 인간이 필요로 하는 열량, 인간의 천조절 능력은 천년 만에 진화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계가 달라지는 속도에 몸이 따라잡지 못합니다. 적응은 몸이 아니라 지식과 도구와 행동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생사를 갈랐을 것입니다. 호수 바닥의 퇴적층을 연도의 페이지로 상상해 봅시다. 한 해 한 해 내려앉는 먼지와 유기물과 꽃가루. 그것이 쌓여 책이 됩니다. 연구자가 그 책을 꺼내 읽을 때 어떤 페이지에서 갑자기 이야기가 바뀝니다. 꽃가루의 종류가 달라지고 퇴적물의 색이 달라지고 유기물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 페이지가 영거 드라이아스의 경계입니다. 경계 이전과 이후는 마치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먹이 그물의 연쇄를 조용히 따라가 봅시다. 풀과 나무가 줄어듭니다. 그것을 먹는 초식 동물이 줄어듭니다.
초식 동물을 먹는 포식자가 줄어듭니다. 그 포식자를 경계하며 살아가던 인간은 이제 더 이상 그 경계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그 포식자 대신 직접 작은 먹잇감을 더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먹잇감 자체가 줄었으니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넓은 영역을 돌아다녀야 합니다. 소비하는 에너지는 늘었는데 얻을 수 있는 칼로리는 줄었습니다. 그것이 조용히 숨이 막히는 쇠퇴입니다. 이 변화 속에서 어떤 계절을 상상해 봅시다. 봄이 와야 하는 시기인데 눈이 아직 녹지 않았습니다. 봄꽃이 피어야 하는 자리에 드라이아스의 작고 하얀 꽃만이 차갑게 피어 있습니다. 짐승들이 돌아와야 할 이동 경로에 짐승의 발자국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알게 되는 세계의 리듬, 그 리듬이 어긋나 있습니다. 그 어긋남이 한 해가 아니라 10해, 100해, 1000해 동안 지속됩니다. 숲이 사라진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늘의 먼지였을까요? 바다의 멈춤이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제 내륙에서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는 가장 거대한 시스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을 실어 나르는 바다의 순환으로 숲을 바꾼 것은 비와 바람, 그리고 바다의 리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다는 지구의 호흡기관입니다. 폐가 공기를 들이쉬고 내쉬며 산소를 혈액에 실어 보내듯 바다는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순환시키며 열을 지구 전체에 나릅니다. 이 순환이 없다면 지구의 기후는 지금과 전혀 다를 것입니다. 적도는 더 뜨겁고 극지는 더 차갑고 그 사이의 차이가 지금보다 훨씬 극단적일 것입니다. 바다가 그 차이를 줄여줍니다. 따뜻한 열대의 물을 차가운 극지로 나르고 차가워진 물을 다시 아래로 내려보내 순환을 이어갑니다. 이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온도와 염분의 차이입니다. 차갑고 염분이 높은 물은 무겁습니다. 그 무게 때문에 깊이 가라앉습니다. 따뜻하고 염분이 낮은 물은 가볍습니다. 표면에 머뭅니다. 깊이 가라앉은 차가운 물이 바닥을 따라 이동하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따뜻한 표층수가 이동합니다. 이것이 대서양 열염순환의 기본 원리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AMOC라는 약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순환을 보이지 않는 난로로 생각해 봅시다. 서유럽, 특히 영국과 북서유럽이 같은 위도의 다른 지역보다 따뜻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해류 시스템입니다. 멕시코 만류가 따뜻한 물을 북대서양으로 실어옵니다. 그 따뜻함이 대기를 드고 그 데워진 공기가 유럽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만약 이 흐름이 약해진다면 혹은 멈춘다면 서유럽의 기후는 급격히 달라질 것입니다. 영거 드라이아스 시기에 이 순환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으킨 것으로 가장 널리 논의되는 가능성은 담수의 대량 유입입니다. 담수, 즉 민물은 바닷물보다 가볍습니다. 염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거대한 양의 담수가 북대서양으로 유입된다면 표층수의 밀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표층수가 깊이 가라앉지 못합니다. 가라앉지 못하면 순환이 약해집니다. 순환이 약해지면 열대의 따뜻한 물이 북쪽으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북대서양이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그 차가움이 유럽과 북미의 기후를 바꿉니다. 그 담수는 어디서 왔을까요? 빙하기가 끝나가며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녹고 있었습니다. 그 녹은 물이 강을 이루고 때로는 거대한 빙하호를 이루었습니다. 북미 대륙에는 아가시즈 호수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거대한 빙하호가 존재했습니다. 오늘날 오데오보다도 훨씬 크고 깊었을 이 호수는 얼음댐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얼음댐이 어떤 이유로 무너지거나 약해진다면
호수에 갇힌 거대한 양의 담수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북대서양으로 흘러든다면 이 가설의 강점은 그것이 알려진 물리적 메커니즘이라는 점입니다. 담수가 표층 밀도를 낮추어 심층수 형성을 방해한다는 것, 그로 인해 열염순환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은 현대 해양학이 이해하는 원리입니다. 모델 시뮬레이션에서도 이런 과정이 재현됩니다. 그래서 이 가설은 영거 드라이아스를 설명하는 데 있어 가장 주류적인 위치를 오랫동안 차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논쟁점도 있습니다. 담수 유입의 정확한 경로가 어디였는지, 그 시기가 영거 드라이아스의 시작과 정확히 일치하는지에 대해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북대서양의 변화만으로 전 지구적인 동시 반응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남방주에서도 열대에서도 동아시아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방향의 변화가 관찰된다면 북대서양에서 시작된 변화가 어떻게 그토록 멀리까지 영향을 미쳤을까요? 지질학적 홍수의 흔적이 어떻게 읽히는지도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거대한 방류가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침식 흔적, 퇴적 패턴, 광물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연구자들이 그런 흔적을 찾고 있고 일부는 발견되었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그 해석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습니다. 과학은 그 이견 속에서 더 정밀한 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다가 멈추면 계절도 함께 멈출까요? 이 질문을 가슴에 담은 채로 우리는 시야를 더 넓혀야 합니다. 북대서양 하나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 지구로 퍼져나갈 수 있는지, 아시아의 몬순이, 아프리카의 강이, 남미의 빙하가 어떻게 같은 북소리에 맞추어 흔들릴 수 있는지, 그것이 다음 이야기입니다. 북대서양의 변화가 다른 대륙의 비와 바람을 흔든다면 세계는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영거 드라이아스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이 사건이 이상한 이유는 너무 넓게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북대서양이 차가워졌다는 이야기라면 유럽과 북미가 추워졌다는 이야기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거 드라이아스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시아의 기후 기록도, 아프리카의 기후 기록도, 남미의 기후 기록도 비슷한 시기에 무언가가 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학자들을 오랫동안 고민하게 만든 점입니다. 어떻게 하나의 지역적 사건이 이렇게 멀리까지 영향을 미쳤을까요? 동굴의 석순이 빗방울의 도장을 찍습니다. 석순은 동굴 바닥에서 자라는 광물 기둥입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질 때 그 물에 녹아있던 광물이 조금씩 쌓여 층을 이룹니다. 해마다 때로는 더 짧은 주기로 층이 쌓이고 그 층의 두께와 성분은 그때 내린 비의 양과 성질을 반영합니다. 연구자들이 석순을 잘라 단면을 보면 과거의 강수 패턴을 읽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동굴 석순은 아시아 몬순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몬순은 여름에 아시아 대륙으로 습한 공기를 끌어와 비를 내리는 대기순환입니다. 이 몬순이 강하면 많은 비가 내리고 약하면 건조해집니다. 석순 기록에 따르면 영거 드라이아스 시기에 아시아 몬순이 약해졌습니다.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에 걸쳐 강수량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몬순의 약화가 의미하는 삶의 변화를 천천히 따라가 봅시다. 강물이 줄어듭니다. 평소 강물이 범람하며 적셔주던 충적지가 건조해집니다. 초지의 수분이 줄어들면 풀이 줄고 풀이 주는 초식동물이 줄며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압박을 받습니다. 이동 경로는 물을 따라 설계됩니다. 물이 달라지면 경로가 달라집니다. 새로운 경로를 찾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취약성이 높아집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기록이 있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호수 수위 기록, 동아프리카 열곡대의 퇴적층 분석 등이 영거 드라이아스 시기의 기후 변화를 보여줍니다. 정확히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강도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연구마다 이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아프리카 기후에도 어떤 흔들림을 주었다는 가능성은 여러 기록에서 논의됩니다. 남미에서도 멀리서 울리는 같은 북소리가 들립니다. 안데스의 빙하 기록, 아마존 분지의 동굴 석순, 파타고니아의 호수 퇴적층, 이 다양한 기록들이 비슷한 시기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 변화의 방향이 북방우와 정확히 같지는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오히려 습해지거나 따뜻해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이폴라 시소라는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바이폴라 시소는 연결된 시스템의 균형입니다. 북방우의 여름 순환이 약해지면 열대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했던 열이 그 자리에 더 오래 머물거나 남쪽으로 향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적도 부근이나 남방우 일부가 상대적으로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시소의 한쪽이 내려가면 다른 쪽이 올라가는 것처럼 지구 기후 시스템이 균형을 재조정합니다. 이것이 남방우와 북방우의 기후가 때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하나의 틀입니다. 이 개념이 영거 드라이아스 시기의 전 지구적 기후 변화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북대서양의 여름순환이 약화되면 그 파급이 대기를 통해 열대 수렴대를 이동시키고 그것이 몬순의 패턴을 바꾸고 그 바뀐 몬순이 각 대륙의 강수와 건조 패턴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단일 원인이 단일 결과를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구 시스템 전체가 새로운 균형을 찾아 흔들리는 이야기입니다. 바다는 느리지만 강력하고 대기는 빠르지만 얇습니다. 둘이 얽히면 세계가 흔들립니다. 이 문장을 잠결에 느껴보십시오. 수천 미터 깊이의 바다가 수백 년에 걸쳐 순환을 바꾸고 그 변화가 몇 년 안에 대기의 패턴을 재편합니다. 느린 바다의 변화가 빠른 대기를 통해 순식간에 대륙의 기후를 뒤흔듭니다. 그리고 그 뒤흔림이 각 지역의 구체적인 삶을 바꿉니다. 그 연쇄의 끝에 사람이 있습니다. 지도 위에 기후 기록들이 별처럼 찍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린란드의 빙핵, 중국의 석순, 남미의 호수, 아프리카의 퇴적층, 북미의 지층, 그 별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방향으로 흔들립니다. 어떤 별은 밝아지고 어떤 별은 어두워지지만 모두 같은 순간에 움직입니다. 그것이 지구 시스템 사건의 서명입니다. 하나가 흔들리면 전부가 흔들립니다. 어디에도 완전한 피난처가 없던 1200년, 이 여운이 잠시 가슴에 머물게 두십시오. 북쪽으로 가면 빙하가 있습니다. 남쪽으로 가면 건조해진 초원이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면 몬순이 약해진 강이 있습니다. 서쪽으로 가면 숲이 물러난 황무지가 있습니다. 어디에도 완전한 안전지대는 없었습니다. 인간은 그 안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스위치를 누른 손은 하나였을까요? 여러 손이었을까요? 그 질문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우리는 이제 가장 논쟁적인 가능성 앞에 섭니다. 바다나 대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온 가능성입니다. 이제 가장 논쟁적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가설들, 해류의 약화, 담수의 유입, 몬순의 변화는 모두 지구 내부 시스템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구가 스스로 균형을 잃고 새로운 상태로 이동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구 바깥에서 무언가가 왔다는 가능성, 하늘에서 온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충돌 가설 혹은 임팩트 가설이라 부릅니다. 이 가설의 기본 줄기는 이렇습니다. 영거 드라이아스가 시작되는 시기의 지층에서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드문 종류의 물질들이 보고된다는 것입니다. 특정 금속 원소의 농도 스파이크, 아주 작은 유리질 구슬, 그리고 고온에서 형성되는 특수한 광물 형태. 이것들이 소행성이나 해성 같은 천체가 지구와 충돌하거나 대기권에서 폭발할 때 생성될 수 있는 물질들과 유사하다고 이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주장합니다. 불의 연쇄를 상상해 봅시다. 하늘에서 어떤 천체가 지구 대기권에 진입합니다. 지표에 닿기 전에 대기권에서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에어버스트라 불리는 이 현상은 실제로 기록된 사례가 있습니다. 1908년 시베리아의 퉁구스카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그날 어떤 천체가 시베리아 상공에서 폭발했고 수천 제곱킬로미터의 숲이 쓰러졌습니다. 충돌체가 지면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크레이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는 엄청났습니다. 만약 영거 드라이아스 시기에 그보다 훨씬 큰 규모의 혹은 여러 번의 에어버스트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광범위한 화재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 연기와 그 흐름이 성층권까지 올라갔을 것입니다. 햇빛이 가려졌을 것입니다. 지표 온도가 낮아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냉각이 이미 불안정하던 기후 시스템을 더 극단적인 상태로 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설에 대한 반론도 강력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큰 충돌이 있었다면 왜 크레이터가 없을까요? 행성과학의 관점에서 충돌은 흔적을 남깁니다. 달 표면의 크레이터들이 그 증거입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구는 지질 활동과 침식으로 인해 오래된 크레이터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12,000년 전의 사건이라면 그 정도의 시간으로 크레이터가 완전히 사라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반론에 대해 가설 지지자들은 여러 가지 해명을 제시합니다. 빙상 위에서의 충돌이나 에어버스트라면 크레이터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시기 북미와 유럽의 상당 부분은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얼음 위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면 빙하가 녹으면서 그 흔적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또한 단일한 대형 충돌이 아니라 작은 파편들이 넓은 지역에 걸쳐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충격은 크레이터를 남기지 않을 만큼 작지만 전체 효과는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비판 측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층에서 발견된다고 보고된 특수 물질들, 즉 나노 다이아몬드, 유리질 구슬, 금속 원소 스파이크 등이 정말로 충돌의 증거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물질들이 산불이나 지질 과정으로도 생성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일부 연구팀의 결과가 다른 연구팀에 의해 재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도 논쟁의 불씨가 됩니다. 과학에서 재현성은 중요합니다. 한 팀이 발견했다고 해서 사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연구팀이 독립적으로 같은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이 논쟁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충돌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들이 계속 발표되고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반박 연구도 계속 나옵니다. 학계 안에서 이 가설은 소수 의견이지만 완전히 기각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충돌이 전부일 수도 일부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재 과학이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지만 원인이 무엇이든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생명과 사람의 삶을 흔들었습니다. 숲이 물러났고 짐승들이 사라졌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물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멸종의 이야기로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은 인간의 이야기로 이제 우리는 걸음을 옮깁니다. 하늘의 한 번의 불빛이 바다의 멈춤을 불러왔을까요? 아니면 그것들이 모두 함께 서로를 밀어가며 세계를 바꾸었을까요? 그 질문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이제 사라진 것들과 살아남은 것들을 마주합니다. 사라지는 존재들의 무게를 먼저 느껴봅시다. 매머드는 어깨 높이가 사람 키의 2배를 넘었습니다. 두꺼운 털로 덮인 그 거구가 평원을 걷는 소리가 땅에 진동을 남겼을 것입니다. 마스토돈은 그보다 조금 작았지만 역시 거대했고 긴 이빨로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습니다. 거대 땅늘보는 믿기 어려울 만큼 큰 초식 동물이었습니다. 검치호랑이는 날카롭고 긴 송곳니로 그 대형 초식 동물들을 사냥했습니다. 아메리카에는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말의 조상이 이 대륙에서 진화했습니다. 낙타류도 있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라마나 알파카의 먼 친척들이 북미에 살았습니다. 이 존재들이 사라졌습니다.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하고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고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이었던 종들이 이 시기를 전후로 멸종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시기가 다르고 종에 따라 멸종 속도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이 시기가 대형 동물들에게 극적인 감소의 시기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때였을까요? 이 질문은 생태학과 고생물학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입니다. 2가지 주요 설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후 급변입니다. 영거 드라이아스의 급격한 한랭화가 이 대형 동물들이 적응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식물 분포가 바뀌고 먹이가 달라지고 서식지가 축소되는 변화가 너무 빠르게 일어나서 세대 단위의 적응이 따라가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인간의 요인입니다. 이 시기는 인간이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도달하거나 더 넓게 퍼지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포식자를 접해본 적 없는 대형 동물들은 인간에 대한 경계심이 낮았을 것입니다. 효과적인 사냥 기술을 가진 인간이 대형 동물을 집중적으로 사냥했다면 개체수 회복 속도가 느린 대형 동물에게는 치명적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과잉 사냥 가설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맞을까요? 아마도 둘 다입니다. 기후 급변이 서식지를 축소하고 먹이를 줄이면서 개체수를 압박하고 거기에 인간의 사냥 압력이 더해진다면 그 상승작용이 어느 한 가지 원인만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멸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합 원인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연구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고 지역마다 증거의 질과 양이 다르기 때문에 단일한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인간 공동체에 무슨 일이 있었을지 그 일상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정착지를 포기해야 했을 것입니다. 어떤 집단이 여러 세대에 걸쳐 이용하던 야영지가 더 이상 자원에 가깝지 않게 되었을 때 그 장소에 대한 애착과 생존의 필요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동 패턴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한 지역에 더 오래 머물거나 반대로 더 자주, 더 멀리 이동해야 했을 것입니다. 사냥 대상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매머드를 겨냥해 설계된 창 끝으로 토끼를 잡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도구,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불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불은 그 시대 인간에게 단순한 열원이 아니었습니다. 포식자로부터 보호해주는 방패였고, 음식을 익혀 소화 효율을 높여주는 도구였고, 추위를 막아주는 집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불 주위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이 잠들고 어른들이 다음 날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불씨가 꺼지면 공동체도 흔들립니다. 연료가 부족해지는 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공동체의 결속과 생존 능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위기입니다. 겨울이 길어집니다. 여름이 여름 같지 않은 계절이 지속됩니다. 수확할 수 있는 열매의 계절이 짧아집니다. 동물들의 임신 주기와 이동 타이밍이 달라집니다. 그 미묘한 변화들이 쌓여 생존의 어려움이 커집니다. 개인적 어려움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어려움입니다.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추위가 정상이었습니다. 이 문장이 묵직합니다. 1200년이라는 시간은 얼마나 길까요? 인류의 역사 전체로 보면 짧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삶으로 환산하면 약 40세대입니다. 40세대의 아이들이 부모에게 전해 들은 따뜻했던 시절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그들에게 추위는 예외가 아니라 세계의 정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세계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적응을 해낸 것입니다. 인류 병목이라는 개념을 조심스럽게 가져와 봅시다. 유전학자들은 인간의 유전자 다양성을 분석하여 과거 어느 시기에 인구가 급격히 줄었을 가능성을 추론합니다. 유전자 다양성이 낮다는 것은 과거 어느 시점에 많은 사람이 사라지고 적은 수의 생존자로부터 현재의 인류가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병목 사건이 언제였는지, 얼마나 심각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영거 드라이아스와의 직접적 연관을 확정하는 것은 현재 과학의 수준에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기후 충격이 인류에게 심각한 압박을 주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논의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기술이었을까요? 더 다양한 도구를 더 다양한 환경에 적용하는 능력, 이동성이었을까요? 자원이 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유연성, 협력이었을까요? 혼자로는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능력, 아니면 우연이었을까요? 특정 지역에, 특정 시기에, 조금 더 자원이 풍부한 곳에 있었던 행운, 아마도 그 모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다시 갑작스럽게 왔습니다. 얼음이 물러납니다. 조용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한 방향으로 단단하게 수천 년 동안 전진하던 빙하가 방향을 틀어 후퇴를 시작합니다. 녹은 물이 새로운 강을 만들고 그 강이 마른 땅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얼어붙었던 강 하구에서 물이 다시 흐르는 소리가 납니다. 봄이 됩니다. 정말로 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끝도 역시 갑작스럽습니다. 빙해 기록에서 영거 드라이아스의 종료는 시작만큼이나 빠릅니다. 수십 년, 어쩌면 더 짧은 시간 안에 기온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1200년의 추위가 끝나는 방식이 마치 켜지는 스위치처럼 보입니다. 왜 끝이 이토록 빠르게 왔는지도 여전히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해류가 다시 강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빙상이 임계점에 도달해 되먹임이 역전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시작처럼 끝도 지구 시스템의 임계점과 관련된 비선형적 전환일 수 있습니다. 세계가 다시 따뜻해집니다. 공기가 부드러워집니다. 눈이 일찍 녹기 시작하고 강이 예전보다 길게 흐르는 계절이 돌아옵니다. 새들이 더 북쪽으로 날아갑니다. 숲이 다시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꽃가루의 기록이 다시 바뀝니다. 툰드라 식물의 신호가 줄어들고 온대 수목의 신호가 늘어납니다. 색이 다시 바뀌는 지도. 이번에는 초록색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 변화를 살아서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노인이 되어서야 어린 시절 조상에게 들었던 따뜻한 세계가 돌아오는 것을 경험한 사람, 혹은 부모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가 실현되는 것을 목격한 아이. 그들이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대를 이어 내려온 이야기, 따뜻했던 시절의 기억, 혹은 따뜻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 확인의 순간이 얼마나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켰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다른 종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레반트, 아나톨리아, 메소포타미아, 주변 지역에서 인간들이 새로운 방식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생 식물을 수확하는 것을 넘어
일부러 그것을 심고 돌보는 것, 야생 동물을 사냥하는 것을 넘어 일부를 가까이 두고 번식을 조절하는 것, 이것이 농업과 목축의 시작입니다. 이 변화가 갑자기 찾아온 것인지, 오랜 실험의 결과로 서서히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 전환이 영거 드라이아스의 종료 이후에 본격화된다는 점입니다. 추위가 강요한 선택이 씨앗을 남겼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영거 드라이아스 동안 극단적인 자원 압박을 받던 인간들이 새로운 생존 전략을 개발했을 것입니다. 야생 곡물을 더 집중적으로 이용하고 그 이용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식물의 선별과 재배의 초기 형태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 압박과 실험의 시간이 따뜻해진 세계에서 더 체계적인 농업으로 꽃피었을 가능성, 추위가 문명의 씨앗을 심었다는 역설, 거석 구조물과 의뢰의 흔적들이 이 시기 전후로 나타납니다. 특정 유적을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전후하여 여러 지역에서 인간들이 더 큰 규모의 집단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 구조물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위기의 시간을 함께 지나온 공동체가 그 공통의 기억을 어떤 방식으로든 새기고 싶었을 것이라고. 위기가 끝나가는 시간에 함께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가 공동체의 결속을 더 단단하게 했을 것이라고. 협력이 문명의 토대가 됩니다. 혼자서는 세울 수 없는 것을 함께 세우는 경험, 그 경험이 더 복잡한 사회 조직으로 가는 길을 닦습니다. 더 큰 집단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규칙이 필요하고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과거의 결정을 기억하고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문명이라 부르는 것들이 이런 능력들의 복합체입니다. 문명은 따뜻함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결론을 조용히 받아들여 봅시다. 영거 드라이아스가 끝나고 홀로세, 즉 현재의 간빙기가 시작됩니다. 이 기간은 지구 역사에서 비교적 안정된 기후의 시기입니다. 극단적인 빙하기도 아니고 극단적인 온난이도 아닌 인간이 살고 농사를 짓고 도시를 세우기에 적합한 기후. 그 안정된 기후 위에서 인류는 폭발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농업이 인격을 만들었고 인격가 전문화를 허용했으며 전문화가 문자와 기술과 예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그 안정된 기후의 선물입니다. 이제 원인 가설들을 한 번 더 모아봅시다. 해류가 약해졌을 수 있습니다. 담수가 쏟아졌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무언가가 왔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돌이 화재를 만들고 화재의 그 흐름이 냉각을 강화하며 동시에 담수의 유입이 해류를 약화시키는 그 복합적인 충격이 지구 시스템을 새로운 상태로 밀어 넣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조각이 모여 그 수수께끼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현대적 함의를 공포 대신 자각으로 받아들여 봅시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을 겁니다. 지구 시스템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바뀌면 대기가 바뀌고, 대기가 바뀌면 숲이 바뀌고, 숲이 바뀌면 생명이 바뀝니다. 그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안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홀로세의 기후 안정이 언제나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두려움의 이야기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각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안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자각. 우리는 그 추위를 지나왔습니다. 1200년의 겨울을 지나왔습니다. 사라진 짐승들의 마지막 계절을 지나왔습니다.
검은 층 위에서 다시 삶을 재편하는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숲이 물러나는 것을 보면서도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이야기를 끊지 않고 그 긴 겨울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봄이 왔습니다. 얼음이 녹는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이 돌아왔습니다. 꽃들이 더 오래, 더 멀리까지 피어났습니다. 그 봄 위에서 인류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씨앗을 심었고 마을을 세웠으며 별을 관찰하고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수천 년을 흘러 오늘 밤 여기까지 닿았습니다.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만약 또다시 스위치가 눌린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을까요? 그 질문은 지금 당장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밤은 그저 이 이야기의 무게를 느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살아남은 누군가의 후손이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의 기적입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십시오. 바람 소리를 다시 듣습니다. 이번에는 차갑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입니다. 수천 년 전 그 긴 겨울 너머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처럼 영거 드라이아스는 끝났습니다. 세계는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그 따뜻함 위에서 문명이라는 것을 지어 올렸습니다. 그 문명의 한 자락 속에서 오늘 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 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빙액의 깊은 곳에서, 검은 층의 침묵 속에서, 물러나는 숲의 가장자리에서, 멈춰서는 해류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1200년의 겨울을 살아낸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함께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확실한 답보다 더 많은 질문들을, 확신보다 더 깊은 경이로움을. 이제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생각이 조용해지도록 두십시오. 오늘 밤의 이야기들이 꿈의 가장자리로 스며들도록 두십시오. 당신의 몸이 쉬도록, 당신의 마음이 천천히 가라앉도록. 우리는 안전합니다. 따뜻합니다. 오랜 시간을 건너온 인류의 회복력이 당신 안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됩니다. 역사의 깊은 곳에서, 잊혀진 시간의 결에서 건져 올린 이야기들, 수면을 돕는 부드러운 리듬으로, 하지만 지적 호기심을 건드리는 내용으로. 구독해 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후원해 주신다면 더 깊고 더 정성스러운 이야기를 더 자주 만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지지가 이 긴 여정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물은 기억합니다. 바위 위를 흐르고 땅속으로 스며들고 호수 바닥에 가라앉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자신이 지나간 자리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영거 드라야스라는 긴 겨울의 이야기에서 무리의 기억은 그 어떤 증인의 것보다 강렬하고 구체적입니다. 수만 년 전 북미 대륙의 중심부에 하나의 호수가 있었습니다. 호수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보다 훨씬 거대한, 오늘날의 어떤 호수와도 비교하기 어려운 규모의 물덩어리, 아가시즈 호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이 빙하호는 지금의 캐나다 중부에서 미국 북부에 걸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넓이는 오늘날의 5대5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두고 있는 것은 얼음이었습니다. 거대한 빙상의 가장자리가 댐이 되어 녹아내린 빙하의 물을 가두고 있었습니다. 잠든 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얼음으로 막힌 그 거대한 호수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압력을 쌓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빙상이 조금 더 녹으면 수위가 조금 더 오르고, 수위가 오르면 얼음댐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집니다. 그 압력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표면은 고요합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 그 가장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균열이 큰 사건이 되는 감각을 느껴봅시다. 얼음 안에 실처럼 가는 틈이 생깁니다. 그 틈으로 물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물은 틈을 따라 흐르며 얼음을 조금씩 녹입니다. 틈이 조금 더 넓어집니다. 더 많은 물이 흐릅니다. 더 많이 녹습니다. 이 과정은 처음에는 느립니다. 그러나 임계점을 넘는 순간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됩니다. 균열이 파열이 되고 파열이 붕괴가 됩니다.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쌓인 물이 갑자기 출구를 찾습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곳, 그 경로가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담수가 북대서양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 해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인트 로렌스 강을 통해 동쪽으로 흘렀을까요? 맥켄지 강을 통해 북쪽으로 북극해로 향했을까요? 미시시피 강을 통해 남쪽으로 멕시코만으로 흘렀을까요? 각 경로는 물이 도달하는 바다의 위치가 다르고 그 위치에 따라 해류가 받는 영향이 다릅니다. 북대서양 심층수 형성이 일어나는 지역에 가까울수록 담수의 충격이 더 직접적으로 여렴순환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 경로 문제가 왜 쟁점인지, 지질학적 기록은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거대한 홍수가 지나간 자리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강바닥을 깎아낸 흔적, 거대한 자갈이 쌓인 퇴적층, 오늘날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거대한 고수로, 즉 옛 물길, 그것을 찾는 것이 지질학자들의 작업 중 하나입니다. 한 번의 폭발적인 흐름이 남긴 글씨를 읽는 것입니다. 그 글씨는 때로 분명합니다. 수십 미터의 하천이 하루아침에 파여 생겼을 수밖에 없는 계곡,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이어지는 거대한 자갈 평원, 그것이 물의 기억입니다. 하지만 글씨가 늘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물길이 여럿이었을 수 있습니다. 방류가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졌을 수 있습니다. 숨을 몰아쉬는 것처럼 한 번 크게 쏟아지고 잠시 멎었다가 다시 쏟아지는 방식으로 이 맥동형 방류의 가능성이 논쟁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방류의 타이밍과 규모가 영거 드라이아스의 시작, 지속, 종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단발성의 큰 충격이었는지 아니면 반복되는 소규모 충격의 누적이었는지에 따라 기후 시스템이 받는 영향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같은 폭풍도 각 집 창문에 다르게 들립니다. 지질 기록이 지역마다 다르게 보이는 이유를 이 비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홍수 사건이라도 어떤 지역에서는 두꺼운 모래층으로 기록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침식 흔적으로 기록되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화학적 성분 변화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측정하는 방법이 다르고 퇴적 환경이 다르고 시간 해상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팀의 결과를 통합하고 비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연구자들이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담수의 유입이 만드는 것은 단순히 추위만이 아닙니다. 해류가 약해지면 열의 재분배가 달라지고 그것이 대기순환 패턴을 바꿉니다. 달라진 대기순환은 강수 패턴을 바꿉니다. 어떤 지역은 더 건조해지고 어떤 지역은 더 습해집니다. 달라진 강수는 토양을 바꾸고 토양이 바뀌면 먼지가 달라집니다. 달라진 먼지는 다시 대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빙상은 이 모든 변화에 반응하며 확장하거나 수축합니다. 원인과 결과의 단선이 아닙니다. 연쇄 반응의 그물입니다. 이 그물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실을 잡아당기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담수라는 실을 잡아당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연구자들은 실제 바다가 아니라 컴퓨터 속의 바다에서 실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 경로를, 이 물의 흐름을 우리는 컴퓨터 속 바다에서 다시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물은 어디로 갔고 그 물은 무엇을 멈추게 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험실은 조용합니다. 창문 밖에 무슨 날씨가 펼쳐지든 실험실 안의 화면에는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색으로 흐르는 온도의 지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이어지는 그 그라데이션 위에서 따뜻한 물의 흐름이 리본처럼 구불구불 북쪽으로 향하는 것이 보입니다. 천천히 돌아가는 시간, 화면 아래 숫자가 조금씩 바뀌며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갑니다. 과학자는 그것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이것이 기후 모델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지구를 수평으로, 수직으로 작은 격자로 나눕니다. 각각의 격자에 물의 온도, 염분, 바람의 속도와 방향, 대기 중의 온도와 압력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물리법칙에 따라 다음 순간의 상태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 순간의 상태가 그 다음의 다음 순간을 결정합니다. 이것을 수천 번, 수백만 번 반복하면 수십 년에서 수천 년에 걸친 기후의 변화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지구를 작은 격자로 나누어 바람과 물의 규칙을 반복 계산하는 거대한 이야기 장치. 연구자들은 이 장치 안에 담수를 주입해 봅니다. 북대서양의 특정 지점에 일정한 양의 담수를 일정한 기간 동안 넣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봅니다. 화면 속 따뜻한 리본이 흐려집니다. 북쪽을 향하던 따뜻한 물의 흐름이 약해집니다. 북대서양의 색이 서서히 파란색으로 변해갑니다. 차가워집니다. 그 차가움이 대기로 전해지고 유럽과 북미의 온도 지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모델 속에서 영거 드라이아스와 비슷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자 동시에 한계가 분명한 일입니다. 모델이 잘 맞추는 것들이 있습니다. 북대서양의 냉각 패턴, 대서양 여름 순환의 약화, 그에 따른 유럽 기후의 변화. 이런 큰 그림에서는 모델의 결과와 실제 지질 기록이 비교적 잘 맞아떨어집니다. 이것이 담수 유입 가설을 지지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지역별 강수 패턴의 세밀한 변화, 구름의 생성과 소멸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 먼지의 이동과 퇴적, 빙상의 실제 형태 변화. 이런 복잡한 요소들을 격자 속에 담아내는 것은 지금도 기후 과학의 큰 도전입니다. 모델은 지구의 단순화된 복사본입니다. 그 단순화가 때로는 통찰을 주고 때로는 놓치는 것을 만듭니다. 모델은 예언이 아니라 지도입니다. 이 문장을 마음에 두십시오. 지도는 실제 땅이 아닙니다. 하지만 목적지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후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기후가 정확히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확정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요소들이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도구입니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질문을 만들고, 더 정밀한 지질 기록을 찾고, 더 세밀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 과학의 순환입니다. 영거 드라이아스의 급격한 시작과 끝을 모델이 어떻게 다루는지 생각해 봅시다. 임계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서서히 변화하다가 특정 지점을 넘는 순간 갑자기 다른 상태로 전환되는 현상입니다. 물을 가열할 때 끓는 점에 이르기 전까지는 서서히 온도가 오르다가 그 점을 넘으면 갑자기 기포가 생기며 끓기 시작하는 것처럼 기후 시스템에도 이런 임계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수 유입이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순간 열염순환이 임계점을 넘어 급격히 약화되고 그것이 기후를 빠르게 새로운 상태로 밀어 넣는다는 것입니다. 눈의 거울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기온이 낮아지면
눈과 얼음이 더 많이 쌓입니다. 눈과 얼음은 햇빛을 반사합니다. 반사율이 높아지면 지표면이 흡수하는 태양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줄어든 에너지는 기온을 더 낮춥니다. 낮아진 기온은 더 많은 눈과 얼음을 만듭니다. 이 순환이 스스로를 강화하는 되먹임입니다. 처음에 작은 냉각이 이 거울의 도움을 받아 점점 더 큰 냉각으로 증폭됩니다. 빙하기가 한번 시작되면 자체적으로 유지되고 강화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반대로 이 되먹임이 역전되면 어떨까요? 빙상이 어떤 이유로 조금 녹기 시작합니다. 반사율이 낮아집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기온이 오릅니다. 더 많이 녹습니다. 이 역방향 되먹임이 따뜻해짐을 빠르게 증폭시킵니다. 영거 드라이아스의 급격한 종료가 이런 방식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을 모델들이 보여줍니다. 시스템이 임계점을 넘으면 그 변화는 빠르고 비선형적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재현했고 어디서부터 추측하고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재현과 추측의 경계는 항상 선명하지 않습니다. 모델이 보여주는 것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여부는 지질 기록이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질 기록이 보여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과정에 의한 것인지는 모델이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둘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대화입니다. 그 대화가 영거 드라이아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깊어지게 합니다. 한 가지 조용히 남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임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지구 기후 시스템이 단순히 선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 어느 지점을 넘으면 예상보다 훨씬 빠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공포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이해가 더 나은 질문을, 더 신중한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면 바다만으로 충분할까요? 기후 모델이 담수 유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 특히 전 지구적 동시 반응의 어떤 측면들에 대해 생각하면 하늘의 역할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지가, 화산이, 태양이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바다가 식었다면 하늘도 함께 어두워졌을까요? 바다의 이야기에서 하늘의 이야기로 걸음을 옮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물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바다를 흐르는 물, 얼음댐 뒤에 갇혔다 쏟아지는 물, 컴퓨터 속에서 흘러보낸 물. 이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봅니다. 빛이 통과해야 하는 공기의 층. 그 층 안에 무엇이 떠 있느냐에 따라 지표면에 닿는 햇빛의 양이 달라집니다. 대기 중의 먼지를 상상해 봅시다. 빛을 흐리게 하는 얇은 커튼. 그것이 두꺼울수록 햇빛이 그 커튼을 통과하다 산란되거나 반사되어 지표면에 닿는 양이 줄어듭니다. 지표가 받는 에너지가 줄어들면 기온이 낮아집니다. 커튼이 얇으면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하지만 커튼이 두꺼워진다면, 그리고 그 두꺼움이 지속된다면 기후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영거 드라이아스 시기에 먼지가 많았다는 증거가 빙핵 기록에 있습니다. 빙핵 속에는 눈과 함께 날아온 먼지 입자도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 입자의 양을 분석하면 그 시기 대기 중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영거 드라이아스 시기의 빙핵에서는 먼지 농도가 간빙기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지가 늘어나는 경로는 여러 가지입니다. 기후가 건조해지면 토양이 드러납니다. 풀과 나무가 줄어들면 바람이 직접 맨 땅에 닿아 먼지를 일으킵니다. 식물의 뿌리가 붙잡고 있던 흙이 바람에 날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먼지가 늘어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경로 중 하나입니다. 할랭기의 식생이 줄어들면 먼지가 늘어날 수 있고, 늘어난 먼지가 햇빛을 차단하여 냉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되먹임입니다. 대형 산불이 먼지와 그을음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검은 층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광범위한 연소가 일어났다면 그 연기와 그을음이 대기에 더해졌을 것입니다. 그을음은 먼지와는 조금 다르게 작동합니다. 그을음은 검은색이기 때문에 햇빛을 흡수하기도 합니다. 어디에 집중되느냐, 어떤 고도에 있느냐에 따라 냉각 효과를 낼 수도 있고 복잡한 방식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인 영역입니다. 화산의 역할을 이제 살펴봅시다. 화산 폭발은 기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기록된 사실입니다. 1815년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화산이 폭발했을 때 다음 해인 1816년이 여름 없는 해라 불릴 만큼 기온이 낮아졌습니다. 화산이 분출할 때 내뿜는 이산화황이 성층권에서 황산 에어로졸을 형성하고 그것이 햇빛을 반사하여 지표 기온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 효과는 수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거 드라이아스처럼 1200년에 걸친 사건과 화산을 연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화산의 냉각 효과와 장기적인 기후 변화의 연결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론 영거 드라이아스 시기에 화산 활동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빙핵 기록에서 화산재와 황산의 흔적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거 드라이아스의 원인이라기보다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여러 사건 중 하나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단독 원인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태양의 변동은 어떨까요?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완전히 일정하지 않습니다. 미세하게 주기적으로 변동합니다. 태양 활동이 약해지는 시기에는 지구가 받는 에너지가 조금 줄어듭니다. 이 변동이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오래전부터 연구되었습니다. 그러나 태양 변동만으로 영거 드라이아스 규모의 기후 변화를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재의 과학적 이해입니다. 태양 변동은 단독 원인이기보다 보조 요인으로 다른 변화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조금 더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늘의 요인들이 단독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합 스위치의 관점입니다. 바다의 변화, 즉 해류의 약화와 열의 재분배가 주된 변화를 이끌고 거기에 먼지가 화산이 태양 변동이 더해지면서 그 변화를 증폭하거나 연장했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는 단독으로는 충분하지 않더라도 함께 작용하면 지구 시스템을 새로운 상태로 밀어넣기에 충분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먼지의 시대가 인간의 삶에 어떤 의미였는지 감각적으로 느껴봅시다. 눈을 뜨면 공기가 탁합니다. 멀리 있는 산이 뿌옇게 보입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면 목 안에서 뭔가 걸리는 느낌이 납니다. 해는 떠 있지만 그 빛이 부드럽게 흐릿합니다. 그림자가 선명하지 않습니다. 계절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햇빛의 강도와 방향이 달라 보입니다. 이동해야 할 때 시야가 제한됩니다. 사냥할 때 먼 곳을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식물이 받는 햇빛이 줄어들면서 성장이 더뎌집니다. 계절의 예측 가능한 리듬이 조금씩 흐트러집니다. 그 흐트러짐이 모든 판단에 불확실성을 더합니다. 오후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기온은 오르지 않습니다. 여름이 와야 할 것 같은데 하늘이 밝아지지 않습니다. 이 감각의 혼란이 수십 년, 수백 년 지속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세계가 움직이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바다가 식었다면 하늘도 함께 어두워졌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어두워지면 사람들은 무엇을 바꾸었을까요? 그 질문이 우리를 다음 이야기로 이끕니다. 원인에서 생존으로, 무엇이 세계를 바꾸었는가에서, 그 바뀐 세계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로,
그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 밤 이 여정에서 가장 인간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추위는 외부에서 왔습니다. 빙에서, 바다에서, 어두워진 하늘에서. 그것은 인간의 의지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추위 앞에서 인간이 한 일은 인간의 의지 그 자체였습니다.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불을 피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생존이었습니다. 옷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인간의 몸은 추위에 약합니다. 털이 없고 피하 지방이 두껍지 않으며 천을 잃으면 빠르게 위험해집니다. 그 취약한 몸이 빙하기의 가장자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자연이 준 것을 가공해 몸을 감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피부라 할 수 있는 의복. 가죽을 벗기고 다듬어 부드럽게 만드는 기술. 그 가죽을 몸에 맞게 자르고 이어붙이는 기술. 더 나아가 식물의 섬유나 동물의 털을 엮어 보온성을 높이는 기술. 이런 기술들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유기물로 만들어진 의복은 지층 속에서 보존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바늘이 있습니다. 뼈나 뿔로 만들어진 아주 작고 정교한 바늘. 그 바늘에는 실을 꿰기 위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바늘이 있다는 것은 실이 있었다는 것이고, 실이 있다는 것은 꿰매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꿰맨다는 것은 단순히 가죽 조각을 이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형태에 맞추어 입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술입니다. 그 기술이 추위를 막았습니다. 불은 기술이자 공동체의 심장이었습니다. 불을 피우는 것, 그 불을 유지하는 것, 비와 바람 속에서도 꺼뜨리지 않는 것, 이것들이 기술입니다. 그리고 불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것이 사회입니다. 불 옆에 모여 음식을 나눕니다. 불빛 아래에서 도구를 손질합니다. 불 주위에서 아이들이 자라며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계절에 어디로 이동해야 하는지, 어떤 식물의 뿌리가 먹을 수 있는지, 어떤 짐승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지식이 불가에서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불이 꺼지면 단지 따뜻함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중심이 사라집니다. 정보가 모이는 공간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불씨를 지키는 것은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자 가장 사회적인 행위입니다. 시간을 저장하는 기술을 생각해 봅시다. 저장이라는 것입니다. 먹이가 풍부한 계절에 넘치는 것을 보존해 두었다가 부족한 계절에 꺼내 쓰는 것. 이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실제로 저장 기술은 의미 있는 능력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썩지 않게 건조시키거나 차갑게 보관하거나 연기로 훈제하거나 저장한 것을 어디에 두어야 안전한지, 얼마나 두었다가 꺼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지식이고 기술입니다. 영거 드라이아스 시기처럼 계절 변동이 극심하고 사냥과 채집의 성공 여부가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환경에서 저장의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좋은 해에 쌓아둔 것이 나쁜 해를 버티게 해줍니다. 저장은 일종의 보험입니다. 그리고 그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공동체의 생존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동 전략을 생각해 봅시다. 정착해 있으면 편리합니다. 하지만 자원이 한 곳에 충분하지 않다면 이동해야 합니다. 영거 드라이아스 시기의 인간들은 아마도 더 넓은 범위를 이동하며 더 다양한 환경에서 자원을 이용했을 것입니다. 장거리 이동은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어느 계절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경로가 안전한지, 그 지식이 세대를 이어 전해집니다. 지도 대신 기억을 들고 다니는 삶, 해안선과 강을 따라 이동하는 것이 유리했을 것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 다양한 자원이 있고 물길을 따라가면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어로
즉 물고기와 조개와 수생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해졌을 것입니다. 내륙의 대형 사냥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해안과 강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식단의 다변화를 조용히 들여다봅시다. 매머드를 잡아 며칠을 먹는 방식에서 더 작고 다양한 많은 것들을 조금씩 모아 먹는 방식으로, 이 전환은 단순히 메뉴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보내는 방식, 이동하는 거리, 사용하는 도구, 필요한 기술, 공동체의 규모와 조직 방식 전체가 달라집니다. 더 많은 종류의 식물 자원을 알아야 합니다. 더 다양한 방식의 채집 도구가 필요합니다. 어떤 식물의 어떤 부분이 어느 계절에 먹을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생존 기술이 됩니다. 도구도 작아지고 정밀해집니다. 미세석기라 불리는 아주 작은 석기 조각들이 이 시기 전후의 기록에서 나타납니다. 이 작은 조각들은 나무나 뼈에 홈을 파고 끼워 넣어 복합 도구를 만드는데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작은 칼날을 여러 개 이어붙여 더 긴 날을 만들거나, 창 끝에 작고 날카로운 석기 조각을 더해 효율을 높이거나, 작은 것이 생명을 살립니다. 대형 동물 하나를 잡기 위한 거대한 창끝이 아니라 더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도구 체계, 협력이 확장됩니다. 혼자서는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에서 공동체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직접 함께 사는 집단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지역을 이동하는 집단들 사이의 교류가 중요해집니다. 어떤 지역에 무엇이 있는지 정보를 공유하고, 위기의 시기에 서로를 받아주고, 배우자를 교환하여 유전적,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합니다. 의뢰가 이 연결망을 가능하게 했을 것입니다. 의뢰는 서로 다른 집단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 만남에서 물건이 교환되고 정보가 오가며 관계가 형성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의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기반이 됩니다. 개인의 생존이 아니라 연결망의 생존, 그것이 인류를 살린 전략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